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남북 분단 70년 동안 막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립수역이 위치한 김포 한강하구인데요. 평화시대를 준비하려면 한강하구 뱃길과 그 옛날 명성이 높았던 포구마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녘 땅을 마주보고 있는 마을. 김포 조각마을은 한강하구에서 가장 번성했던 포구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을의 명성은 그림 속에 묻혔습니다. 배들로 북적였던 포구는 사라졌고 대신 전쟁의 상흔만 남았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해갖고서 그냥 고기 잡고 그래서 아주 좋았대. 그냥 그런 식으로 됐으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현재 저 뚝에도 못 올라가요. 뚝에 올라가면 군인들이 쫓아오잖아. 남북 정세가 풀리지 않으면서 조강 뱃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강과 조강리 마을은 다른 의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강하구의 미래 가치를 조강과 그 주변에 남아있는 이야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강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김포 시민이 제대로 알고 느끼기 위함인데 사실 저는 이건 2차예요. 제가 1차로 삼은 것은 통일을 위해 한국인 모두가 반드시 깊이 알고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김포시에서는 조강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역을 통해 남측 뱃길을 먼저 복원하고 포구마을을 재건하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이쪽에 뱃길을 복원해가지고 옛날 고려 뱃길을 복원해서 그 여의도에서부터 저 해주까지도 뱃길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열게 되면 아마 뭐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한강하구 복원 사업이 유력한 사업으로 지금 채택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 상당한 예산이 지금 저희가 그 용역을 했었던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제화할 수 있는 예산이 투여되면서. 북적이던 포구마을 대신 접경 지역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70년. 남북 평화 시대를 향한 바람은 철책 옆 작은 포구마을에도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부천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천의 지역민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이미 부천시의 환경은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수준인데요.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정아 기자입니다. 도심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에 경제활동의 결과로 쌓인 수십 톤의 산업 폐기물까지 시민들이 부천의 환경을 걱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골칫거리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또 부천시 자체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부천 지역의 환경 상황을 곰곰이 따져봐야 하는 시점.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매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2차적으로 생성되는 비중이 더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이 입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습니다. 초미세먼지 또한 경기도가 전국의 11%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산업 폐기물도 문제입니다. 현재 부천 지역에서 아직 처리를 못하고 누적돼 보관 중인 폐기물은 13,000여 톤으로 수원과 성남 등 경기도 내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유는 부족한 처리 시설. 앞으로 서울 마곡에서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을 잇는 서부권 기업벨트가 형성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천 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례인 미세먼지와 폐기물의 자정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공단 조성이나 장기적인 산업 폐기물 소각 대책을 찾는 등 부천시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2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 개통했지만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사상 처음으로 뱃길 유람선에서 열렸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내륙운하로 지난 2012년 5월 개통한 경인 아라뱃길. 현재 연평균 물류 운영은 70만 톤으로 예측 대비 1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운송 기능을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낮은 물동량에 고민이 커졌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인 겁니다. 예상보다는 물동량이 안 나와서 실제로 한 2조가 되는 돈을 들여서 이 18km 이 운하를 만들어 놨는데 운하가 거의 물류 기능으로서는 거의 기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 방안으로 떠오른 건 관광. 하지만 눈길을 끌만한 기능은 사실상 없습니다. 간간히 크루즈 운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조로운 노선 등을 이유로 관광 특화로 연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크게 독특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걷기 대회라든지 자전거 대회라든지 그 기능을 살린 마라톤까지도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라뱃길을 자꾸 노출시켜줘야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의 관련법과 제도 등의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중복된 규제가 뱃길 개발을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된 법과 제도입니다. 이 법과 제도가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물류와 환경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연구 용역 등을 거치는 한편 내년까지 뱃길 활성화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원도심의 크고 작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가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도내 18곳이 있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11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홀몸 어르신의 월동 준비를 돕기 위해 행복마을 관리소의 지킴이들이 출동했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를 걷어내고 지저분하게 흐트러져 있던 전선들도 말끔하게 정리합니다. 한겨울 거센 한풍을 막아줄 방풍 비닐도 튼튼하게 다시 달았습니다. 안 들어온 거 들어오게 전등 같은 거나 이런 콘센트 같은 거 보고 해줬을 적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커피 한 잔 줄 때가 제일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행복마을 지킴이가 일일 교사가 됩니다. 야외 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실내에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대형 거미집을 통해 곤충의 원리에 대해 배우고 낙하산을 이용해 함께 놀면서 협동심을 키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연물을 이용해서 탐색도 해보고 또 즐겨보고 또 이제 협동놀이까지 진행을 해주셔서 사고력과 창의성 발달 등에 많은 도움이 돼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인과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원도심의 민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행복마을 관리소. 환경 개선과 동네 순찰, 택배 보관, 집수리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어울림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특화 사업도 진행합니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체와의 연계, 또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는 도내 14개 시군에 18곳,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내년엔 43곳, 오는 2022년엔 110곳까지 확대해 주민 주도형 공공서비스 모델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경기주유TV 최창순입니다. 환자 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내주고 약을 팔아먹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가 병원과 약국, 요양원 사이에 브로커로 활동을 하면서 환자의 약을 불법 유통한 건데요. 여러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한 약국이 팔아주는 과정에서 무려 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약국 앞입니다. 한 남성이 약이 든 걸로 추정되는 큰 상자를 여러 차례 거쳐 차에 싣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빼준 처방전으로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을 대신 받아 배달하는 겁니다. 환자 동의 없이 처방전을 내준 병원은 서울과 인천 등 6곳. 배달 받은 곳은 수도권과 강원 등지에 요양원 77곳입니다. 그냥 이제 병원에도 저를 주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성의서 전달하는. 도매업자는 이들 병원과 요양원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중간 브로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대가로 자신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에 넣은 건 물론 무려 980명이 넘는 환자의 처방전을 한데 모아 한 약국이 독점할 수 있게끔 일감을 몰아다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원 특성상 약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질병 기록 등 수천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약을 과다 처방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는 데 있어서 복약 지도를 받지 못해서 약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담합 거래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어졌고 4억 2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유통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사 6명을 포함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 등 불법에 가담한 일당 9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올해 경기도 내 학교와 학생 수는 줄고 교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2019 경기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올해 경기도 내 학교 수는 4,675개소로 지난해에 비해 17곳이 줄었으며 학생 수도 167만 3,101명으로 2만 9,627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교원 수는 12만 1,713명으로 지난해보다 1,331명이 늘었습니다. 이 밖에 전국 대비 경기도 학교 수는 22.5%, 학생 수는 27.3%, 교원 수는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최대 3억 원의 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금리는 연 1%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 분등 상환이고 경영자금은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경기도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시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대출 조건이 맞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포시가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했던 임시 전세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12월부터 M6117번, G6000번, 8000번 3개 노선에 투입하던 전세버스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2번과 21번, 22번과 7000번, 7100번 등 5개 노선은 기존 계획대로 12월 말까지 전세버스를 투입합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5월부터 서서 가는 승객이 많은 8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김포 골드라인 개통 뒤 전세버스 투입 노선의 입성률이 95% 이상 감소하자 전세버스 투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포 시내버스의 주말과 공휴일 첫차 막차 시간이 30분씩 일찍 당겨집니다. 직행좌석버스 9개 노선 첫차는 주말 새벽 4시 15분에서 5시 30분 사이 출발했는데요. 이달부터는 각 노선별로 출발 시간이 30분 앞당겨집니다. 해당 노선들은 막차 시간 역시 30분씩 앞당겨지는데요. 시내버스 4개 노선도 주말 막차 시간이 30분씩 당겨지고 60번과 1002번은 40분 일찍 운행됩니다. 운수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맞춰 주말 운행 횟수를 줄이고 평일 집중 배차했으나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 주말 운행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가 노인 1,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김포시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공익사업에서 일할 노인 1,500명을 모집하는데요. 모집 분야는 시니어 순찰대나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 지하철 안내 도우미 등 27개 분야입니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천시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천시는 해당 기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집중관리 도로 청소와 취약계층 시설 공기청정기 운영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부천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부천시의회와 부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차량과 공용 차량이 관리 대상입니다. 경차와 친환경차, 임산부와 장애인 이용 차량, 경찰과 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등은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생존왕 인천이 경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강등은 없다고 장담했던 유상철 감독이 약속을 지키면서 잔류 드라마를 완성시켰는데요. 팬들은 이제 유상철 감독이 병을 물리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 하나만 지켜달라며 감독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애 기자님 현장 가서 직접 보셨죠? 네. 어떻게 감동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 경기가 이제 인천의 홈 경기장인 줄 알았어요. 예, 경기를 앞두고 제가 한 2시간 전에 미리 가서 분위기도 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고 이제 선수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 응원단 버스가 거기 경기장 산이거든요. 산 위로 끝도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와, 인천 팬들이 정말 이 경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진심을 다해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기 내내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의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유상철 감독도 끝나고 한 이야기가 정말 우리 홈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물론 선수들도 열심히 한 결과지만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의 그런 하나된 마음이 이뤄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에 더해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홈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이번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경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남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끼를 품었던 부분, 그러니까 또 홈이라는 유리한 그런 부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역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홈이다. 이게 선수들에게 기분 좋은 상승감이 아니라 압박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약간 공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상했을 때도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오늘은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라는 경기와 지고 있더라도 오늘 이렇게 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경기가 있거든요. 0대0이지만 승부가 기울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확고하게 보였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네, 경남과의 경기 전에 비기는 건 없다, 무조건 승리하겠다, 전략도 그렇게 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전반전에 좀 수세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어요. 인천도 그래도 좀 맞받아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밀려? 전반에 그랬습니다. 후반에도 저기서 저런 걸 놓치냐? 근데 이걸 놓고 보면요, 1년 내내 그랬어요, 인천은. 그러니까 인천은 무슨 비기려고 이기려고 아니라 늘 해오던 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못했지만, 골을 못 넣었지만 실점을 안 하고 있었고, 이게 인천 선수들은 늘 익숙한 옷이었어요. 경남처럼 어떻게 해서 한 골 넣자? 아니, 그냥 우린 우리대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왜 복싱에서도 힘을 뺀 펀치가 더 크게 맞을 때가 있거든요. 인천이 그랬어요. 힘을 빼고 편안하게 그냥 늘 하던 대로. 골 못 넣는 거 원래 못 넣습니다. 우왕좌왕 원래 그랬어요. 근데 원래 그랬던 걸 잘하니까 경남과 0점 실점을 무실점하면서 무승부를 잘했던 거죠. 그래요. 전반전에 들고 나온 포메이션 이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유상철 감독이. 그러면 저는 조금 공격적으로 그래도 맞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전 포메이션대로 공격은 경남이 더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그 전략이 좀 맞아 떨어진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4-2-3-1 포메이션에서 이제 그 2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김도혁 선수와 이제 마하지 선수를 이제 기용을 하면서 좀 이게 수비적인 안정감을 꽤 했거든요. 일단은 공세보다는 수세가 많았기 때문에 좀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수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경기 전에 유상철 감독 만나보니까 가장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경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비교도 된다는 자만심을 갖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무슨 경남이 더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천은 수비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선수들이 그 순간순간 대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거를 대응했던 것 뿐이지 인천이 일부러 더 내려서서 잠궜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유상철 감독도 계속 이야기한 게 우리는
절대 수비적으로 내려서서 하면 안 된다. 오늘은 뭐 그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천은 전반전에 그냥 영리한 플레이를 펼쳤지 그거를 뭐 대놓고 수비적이다 뭐 이런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고사의 득점이 이제 계속 불을 뿜고 있었어요. 14골이면 상당히 이제 많은 골을 득점을 했는데 전반전에 굉장히 고립이 돼 있었거든요. 무고사의 고립은 뭐 전략적이었나요? 어떻습니까? 무고사의 고립은 일단 경남의 시나리오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무고사였거든요. 네. 잘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사가 분명히 고립될 것이고, 그러니까 인천이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플레이가 이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엉덩이를 막 낮추고 있다가 무고사에게 한 번에 가는 볼, 요거를 잘 차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사가 고립되는 듯 보였으나 무고사의 고립은 고립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고사가 그만큼 움직여졌기 때문인 것이죠. 무고사가 만약에 고립됐다고 가만히 서 있었으면 오히려 경남 풀백들은 더 과감한 공격을 했을 것인데 무고사가 빈 곳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경남 수비진들에게 혼동을 주고 경남 수비진들을 괴롭힌 거죠. 골이 없었으나 무고사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 수비수들은 힘들어했다.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자, 무고사의 플레이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일단 위협적인 득점 찬스가 별로 없었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미드필더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을 많이 하면서 무고사 선수가 공을 잡을 수도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지원학 선수라든가 김원남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격적인 재능도 있지만 분명히 좀 수비적으로 좀 집중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무고사 선수의 고립은 어떻게 보면 인천으로서 약간 좀 의도한 전술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천은 뭐 생존왕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글쎄요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잔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또 뭐 감독까지 바뀌면서 또 살얼음판 경쟁을 벌였거든요. 유난히 좀 힘들지 않았나는 생각인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생존 왕은 왕인가 봐요. 그러니까 8번째거든요 벌써. 그래요? 아유 지겨운데. 올해 유독 더 심했던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선수 유출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선수 유출하고 들어온 선수들이 괜찮았어요. 역대급으로 괜찮은 선수가 보강이 됐다. 이거 해볼 만하다는 이 팬들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고꾸라지는 모습이 너무 눈에 띄게 보였던 거죠. 네. 더군다나 감독이 경질되고 대행 체제, 그다음에 유상철 감독이 오기까지가 그때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10게임 동안 승리가 없었나 아마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눈물 나는 기억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흔들렸던 건 초반에 기대치가 너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이 더 유독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인천은 스포츠가 스토리가 있어야지 더 재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참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울산이 이제 우승에 실패하면서 전북이 우승을 했지만 그쪽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인천 경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올해 사실은 잔류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그 울산도 이제 어저께 취재를 갔다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산은 한 시즌에 20몇 번씩 이기고 마지막에 결국 팬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승하지 못해서. 그런데 인천은 몇 번 못 이기지만 7번 이겼네요. 7번 이겼음에도 마지막에 가장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라는 게 꼭 챔피언만이 웃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올 시즌 홈 개막전에서 인천의 당시에 구단주였나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올해는 잔류왕 하지 말고 승리왕 합시다라는 말을 했는데 결국은 또 그 말은 지켜지진 않았어요. 또 내년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희망을 바라겠죠. 그런데 뭐 승리왕 늘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인천처럼 스토리를 쓰면서 생존하는 것도 분명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던 그런 한 시즌이었고 지난 9월 개통한 김포도시철도가 개통 2달을 맞았습니다. 개통 초기 기기 오작동 등 몇 차례 고장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큰 사고 없이 순항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인력입니다. 개통 전부터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됐지만 여전히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김포시가 최근 청년 인턴제까지 도입을 했지만 효율성을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개통 2달 김포도시철도 관련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포도시철도 개통 2달을 맞았습니다.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큰 사고가 없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개통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통하고 나서 이제 이용자 수에 관련돼서는 한 66% 정도 11월 말 기준에서 한 5만 8천 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일 기준. 네. 근데 다른 쪽보다는 뭐 우위 쪽은 한 40% 정도 된다고 하고 해서 인력의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기대에 미친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부장님 계시지만 노조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인력이 부족하는 부분하고 안전사고 없이 잘 운행하고 있다 보고요. 또 하나는 경제사에서는 조금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말에 이제 서울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 지역에 이제 상권이 약간 죽는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조 쪽이나 이제 사측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운행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뭐 노조와의 간담회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논의들 오고 갔습니까? 따로 간담회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네. 예,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김포도시철도 안전을 위해서 좀 여러 말이 좀 오고 갔었는데요. 네. 뭐 저희는 뭐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심각한 인력 문제,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좀 인적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유지 관리 입장에서는 쌓이면 나중에 사고로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님이나 시의장님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좀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인력이 좀 충원이 돼야 할까요? 역사로만 따지면 최소는 2인 1조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보면 저희가 10개 역사고 역사당 이제 3개 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역사만 따지면 30명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꼭 역사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뭐 차량, 전기, 뭐 기계, 신호 등등 해서 기술처의 유지 관리 업무도 제대로 돼야만 도시철도가 장애 없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기술처에 이제 교대 근무하는 직원들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또 전문 인력도 너무 적은 상태라서 뭐 그런 쪽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뭐 정확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최소한 6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 수급을 위해서 인력 채용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 문제 왜 계속되는 겁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운영사 중 가장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가장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이직이 좀 잦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까지 총 35명이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요. 김포도시철도가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고 또 서울교통공사는 주무관청이 서울시다 보니까 인력 채용을 하려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절차상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정규직이 신입사원이 아닌 나간 자리는 또 신입사원으로 뽑아야 되는데 워낙 네. 노동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뽑아도 또 퇴사할 거라는 생각에 운영사 정년 퇴임한 업무직을 뽑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새로 뽑을 때에도 NCS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운영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돈이다 보니까 운영비도 없는 상태에서 뽑기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신입사원들이 입사 시험에 3월 있었는데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퇴사할 때마다 3월에 입사 시험 봤던 사람들 중 떨어진 사람을 다시 또 예비 합격자로 지금 붙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0월까지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했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업무 능력에 따라서 변별력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지금 미리 예비자까지 다 뽑아놓은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 또 나가면 그 사람이 또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시험 자체가 약간 좀 무의미한 거죠.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악순환으로 맞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이런 가운데 지금 김포시가 청년 인턴을 고객 안전원으로 10개역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은 1인 역사로 문제되는 인턴 5명 인턴 채용으로 실시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운영은 또 기포 골드라인 운영사 측에 있습니다. 문제가 네. 또 회사 측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현재 기포 골드라인에서는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구례역에 인턴 2명, 그리고 김포공항역에 인턴 3명을 배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안전이 취약한 출퇴근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는 여기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인력 시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구례역과 김포공항을 제외한 타 역사에서 연차 및 휴무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역사의 인턴 직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인데 정규직 직원조차 1인 역사 근무가 심각한 안전 문제를 그 자리 인턴사 한 명이 투입해서 대체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 약간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나 안전 문제를 제기를 할 때 지금 뭐 첫 번째 당사자는 김포시가 지금 뭐 운영사인 골드라인이나 뭐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회사에 지속적으로 인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통공사 본사에 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그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대표이사나 본부장이랑 저희 회사 사측하고 이제 교섭을 하거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예요. 저희는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 그 임원이 4명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에 처장 2명하고 또 저희 그 김포 골드라인의 대표이사와 본부장. 네, 아시겠지만 김포 골드라인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사회 승인을 안 받으면 전혀 뭐 저희 회사의 노동 조건이나 인력이나 임금이나 기타 등등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운영사가 포기 상태에 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정기자께서는 왜 이런 문제가 초래됐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서울교통사의 최저가 계약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도시교통공사가 일단 무인 정철 시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김포 도시철도의 운영 사업을 계약했던 상황이 맞고요. 네. 그 최저가 계약을 좀 하게 됐죠. 연간 한 190억에서 200억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대 운영비예요. 이 부대 운영비를 현재 많이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냈지만 현재는 한 20억 원 정도를 현재 걷어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막 80억 원 정도가 좀 마이너스 상태가 네. 발생한 것이죠. 이 마이너스 80억 원을 갖고 지금 시하고 자꾸 주다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노조가 끼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가 어쨌든 계약에 한 만큼 그 계약에 낙찰했으면은 그 100억 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부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성실 이행을 해야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와서 인력을 더 쓸 것인지, 아니면 노조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더 채워줄 것인지, 시하고만 너무 이렇게 주다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포 골드라인 쪽에서 부대 운영비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가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는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안전한 도시입니까? 추천할 만한 곳입니까?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천의 한 시민단체가 부천 시민의 삶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부천 도시지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천 시민을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2년마다 시행한 이 조사는 올해로 3번째를 맞았는데요. 부천 시민들의 의식과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조사를 진행한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 그리고 직접 조사 연구한 정종원 가톨릭대 교수와 같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도시지표 조사 올해로 3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으세요?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그 도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이런 거 연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런데 부천시에서도 이런 노력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부천시도 부천시 사회조사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고 시대 변화에 담아내지 못해서 그럼 시민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한번 지표를 해가지고 네. 측정해보고 미래를 준비해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조사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 같은 조사는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 이런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가에서는 이제 각 주무 부처별로 뭐 예를 들면 복지 패널이라든가 여성 패널 같은 경우는 큰 그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의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특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에는 상당한 인력과 조사비,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하고 있는 조사도 네. 그러한 조사비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그 부천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특히 YMCA가 중심이 돼서 부천판 네.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부천을 바라보고 있고 네. 우리 공동체에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조사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생생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전 연령대의 시민들이 우리 도시를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도시지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지표 조사의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가 이 3회째 이 지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3회째를 위해서 새로 이렇게 구성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예. 추세도 봐야 되고 예. 기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1회차, 2회차에 썼던 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담론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특히 1회차에는 저희가 국내외 조사라든지 해외 다양한 그 사회 조사 그 스터디를 해서 예. 그쪽에 지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한 10여 차례 저희가 그 지표를 다듬기 위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네. 시민들이 참여한 워크숍 그리고 우리 부처 YMCA가 참여한 회원들이 참여한 워크숍들이 총 한 10회 정도 돼서 그 지표를 다듬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그 이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현상을 예. 좀 담아내기 위해서 저출산이라든지 사회적 우울과 울분 등 이렇게 사회적 그 정신 건강 그리고 요새 공정성이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 공정성 그리고 또 사회의 가치와 관련된 부분은 또 월드밸류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같이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공통 질문들을 가져와서 네.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 구성을 열심히 했습니다. 취지나 다양한 항목 이렇게 의미를 좀 짚어봤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결과가 더 궁금합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부천시 좀 어떤 도시였나요? 네. 뭐 부천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공존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의미 있게 봤던 게 부천시를 어떤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이 문화도시다 하는 게 40% 조금 넘게 대답을 하셨고요. 네네. 그런데 문화도시라는 인식이 부천시의 뭐 정책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네. 두 번째 답변이 서울 주변 거주도시라는 답변이었어요. 이게 39% 정도. 그게 문화도시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아직 부천시 정체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울 주변의 거주도시다 정도로 네. 느끼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문제고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질문이 부천의 미래도시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의 도시가 32% 정도로 제일 높게 나왔지만 네. 친환경 도시가 20%, 복지 도시가 15%. 그런데 이 친환경 도시나 복지 도시에 대한 욕구는 과거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 도시라는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부천은 친환경 도시, 복지 도시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시민들의 인식이나 체감도는 과연 과거와는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어떤 부분이 좀 앞선 두 차례 설문조사보다 발전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이 조사 자체에 대한 이제 예. 체감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이걸 왜 할까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 네네. 있었는데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조사지가 좀 두껍고 네네.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참여해서 조사를 해보고 네. 그 결과를 받아보고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죠. 이렇구나. 나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천시에 그 대한 고민들을 다 살면서 주민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민들이 함께 모여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론 형성, 그리고 담론 형성의 과정들이 네. 큰 변화와 체감도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부천 시민들이 이제 그 3회째 이렇게 네, 하면서 네. 결과를 보면서 이번에 또 토론회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느낀 것은 나만 생각하는 이런 부천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뭔가 공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천이란 곳이 있구나라는 네네. 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3회를 맞이하면서 변화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번 그 지표를 봤을 때 이 부천 시민들의 관점에서 부천시의 강점과 약점도 보였을 텐데 각각 좀 어떻게 구분이 되셨나요? 네. 사실 이 조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예. 140페이지 정도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YMC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네. 시청자께서 봐주시면 좋을 네, 것 네, 같고요. 네. 그런데 대략 이제 말씀드리면은 부천에 대한 자긍심도 높고 문화도시란 장점도 인식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행복도도 그래도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제 주목한 부분은 3회차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시민들의 욕구가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환경과 개발에서 환경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예전보다는 올랐어요. 예.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됐고
부천의 인구密도에 대한 질문이 저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천의 인구密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조사 외에는 아무 데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인구密도가 증가하는데 반대하는 시민이 54% 정도 됐었고요. 네. 그러면 미래에 어느 정도 인구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나 하는데 지금 이제 부천이 87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80만 이하가 적정하다는 답변이 50%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 부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인구密도는 적절히 관리돼야 되고 녹지나 친환경 정책은 강화돼야 된다. 예. 이런 욕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 바로 이곳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관리 부실로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겉모습이 이런데 과연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은 미쓰비시 줄사택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미쓰비시 줄사택 내부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낡아서 지금 곰팡이도 지붕의 천정이 곰팡이도 쓸어서 지금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이제 수도 시설로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많이 개보수를 거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많이 낡아서 천장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예. 네, 여기도 지금 많이 낡아서 이렇게 지금 벽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위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나무, 천장이 나무 구조물로 해서 쭉 일자로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옆집과 하나로 이제 이어져 있는 줄사택, 말 그대로 미쓰비시 줄사택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쪽 벽면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진흙과 볏짚을 섞어서 만든 그런 모습인데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낡아서 좀 볼품먹긴 하겠지만 그 당시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쪽도 보시면 많이 덧대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오래된 신문들을 덧대서 이 벽지를 붙인 그런 흔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제 줄사택으로 활용됐던 부지라고 하고요. 이 안쪽은 그 이후에 어떤 개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새로 증축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쓰비시 줄사택 공용 화장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쓰비시 줄사택 그 한계동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함께 이용했던 공용 화장실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지금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낡았죠.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옛날 미쓰비시 일제강점기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지금 또 장소를 좀 옮겼는데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 바로 철모와 탄피입니다. 이곳 지금 현재 미쓰비시 줄사택 부지 일부분이 지금 현재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철거 과정에서 바닥에 묻혀 있던 것들이 지금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미쓰비시 그 줄사택 그 미쓰비시와 그 부평 조병창에서 근무하는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곳 조병창에서 만들던 곳이 바로 군수 물품이었습니다. 전쟁에 쓸 군수 물품이었는데 이 군수 물품 그곳에서 나온 물품들이 그 줄사택에 묻혀 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쓰비시 줄사택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전문가들은 그 일본이
강제징용의 역사를 부정하는 현재, 이에 반박할 역사적 근거라며 미쓰비시 줄사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망가진 탓에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빨리 헐고 개발해야 한다고 맞붙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기자가 간다. 이재필입니다.